그날 제 남편과 제가 평생 일군 시골집을 빼앗기느냐 지켜내느냐 제 인생이 송두리째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호텔 커피숍. 김옥분 할머니 앞에 펼쳐진 계약서와 인감. 탐욕스러운 시선의 며느리와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와 펜뚜껑 여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줄이 걸린 거래. 하지만 그 대가가 내 집, 내 땅이라면요? 저는 그날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방법으로 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들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옥분입니다. 할머니가 사는 시골집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손수 지은 곳이었습니다. 빨간 기와지붕 아래 작은 마루, 그 앞으로 펼쳐진 텃밭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진 보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옥분 할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에는 쑥을 뜯어 쑥개떡을 만들었고 여름에는 상추와 오이를 따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배추와 무가 실하게 자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김치통 여러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김장은 그저 계절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올해 배추가 참 잘 됐네. 옥분 할머니는 텃밭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장독대 옆으로 자리 잡은 들깨밭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깨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온 마당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며느리 박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전화였습니다. 아,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으로 한번 오셔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식사를 제안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던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요?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요, 그냥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가끔은 저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좋은 한우도 장만했거든요. 좋은 한우라는 말에 옥분 할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평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던 며느리가 비싼 한우를 샀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되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오시면 제가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옥분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장 준비로 바쁜 시기였지만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만큼 거절하기도 그랬습니다. 좋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점심시간 즈음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들려온 그 간절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장 겉절이라도 담가서 가져가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배추를 고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져갈 김장 겉절이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텃밭에서 할머니는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 뽑았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았죠. 3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절인 배추에 새빨간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을 버무리니 고소하고 시원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살살 묻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겉절이를 밀폐용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작은 보조 가방에 정성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만난다는 생각에 옷차림도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용 한복 저고리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빗어넘기며 마음가짐을 다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손에 든 보조 가방이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우를 준비했다니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시골 버스는 덜컹거리며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지난 5년간의 혼자 살이를 되돌아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내외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결혼 초기에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곤 했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살림살이가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마다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식사를 제안하다니 할머니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아들 고성우에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낯선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보조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가 나타났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밝지 않은 얼굴을 보며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전화에서는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막상 만나니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김장 겉절이를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겉절이를 받으며 한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순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할머니가 아들 성우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아들 고성우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미리 집에서 기다리곤 했거든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두 남자는 할머니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여기 있을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시어머니라고 소개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자신들은 고성우와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관련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성우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남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소파 옆 테이블에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 고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사람들이 누구고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듯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며느리가 나서서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많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떤 빚이냐고 묻자 건장한 남자가 자신들은 고성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빌렸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은 2억이었습니다. 그 금액에 할머니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거금을 빌렸다는 걸까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류를 할머니 앞으로 밀어놓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골집과 땅을 담보로 잡으면 아들의 빚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골집과 땅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그건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왜 담보로 잡아야 하느냐고 따졌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애원했어요. 며느리는 성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기다려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 고성우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먼저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지혜로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억이라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조용히 물어보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흘리며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침묵을 지켰죠. 건장한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는 게 급하다고 했어요.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자신의 시골집과 땅을 담보로 잡아 2억 원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담보가 아니라 아예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에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말을 바꿨습니다. 정확히는 매매 계약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갚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속으로 냉소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손에 넣은 재산을 쉽게 돌려줄 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죠.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거절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건장한 남자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진다며 협박조로 말하는 모습에서 이들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문이 잠겼다고 말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가둬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의 연기가 너무나 어색했죠.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며느리가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창문을 보니 12층이라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단련된 지혜와 담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서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건장한 남자가 다시 협박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여기서 밤새 기다리겠느냐고 비꼬듯 물었습니다.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파 위의 서류들을 확 집어서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도 쏟아버렸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뭘 하느냐고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두 남자가 당황해서 말리려 했을 때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도와주세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의 큰 소리였어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실제로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뛰어나가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두 남자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빨리 도착했어요. 재빨리 올라타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 떠나는 게 맞을까요?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아들의 인생은 더욱 망가질 뿐이었죠. 1층에 내려서는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2층 창문에서 며느리가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표정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집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일단 찜질방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몸을 녹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할머니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밤새 생각해 본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찜질방을 나온 할머니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온 상태였거든요. 동전을 넣고 아들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말이에요. 아들이 머뭇거리려 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나오면 경찰서에 가서 어제 일을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노인분들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아들 고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턱에는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마주보는 순간 할머니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2억 원을 빌렸는지 물어보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이럴 때마다 더 큰 돈을 빌려서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터져나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다그칠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집까지 넘기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찜질방 근처 문구점에서 산 만년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년필은 특별했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이었어요.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이 펜으로 며느리와 그 사채업자들의 대화를 녹음해 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이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합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고 했어요. 아마 고리대 금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경찰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런 거였는지,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어머니 재산까지 넘기려 하는 게 맞는지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녹음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춘다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펜촉을 돌리면 재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지연이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녹음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어제 자신이 도망간 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대책을 세우느라 바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 지연이가 어떻게 나올지도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욕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 그럴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녹음이 끝나면 바로 어머니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려 할 때 할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 나이 때는 이미 그를 키우고 집도 짓고 있었다며 이제 좀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부디 용기를 내기를, 그리고 들키지 않기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어제 아들의 눈에서 본 결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녹음펜을 건네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어제 저녁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정말로 할머니 예상대로였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그 두 남자가 거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할머니에 대해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늙은 것이 고집만 세다며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건장한 남자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직접 찾아가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시골 할머니 하나 어떻게 못하겠느냐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니를 시골집에서 격리시키고 며느리가 대리인 역할을 해서
재산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시골집이니 아무도 모를 거라며 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40분간의 녹음이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정말로 할머니를 강제로 격리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아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반 경찰서가 아니라 지능범죄수사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남성 형사가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형사는 녹음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기와 강요, 불법 감금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할머니를 격리시키려는 계획은 명백한 범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범행이 시작되어야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제안한 방법은 함정 수사였습니다. 할머니가 미끼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자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거래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완전히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결심했어요. 형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짜 집문서와 인감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 장소는 호텔 커피숍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이 경계심을 늦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계획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아들이 거래를 제안해서 그들을 호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오늘 오후에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조건을 제시해서 내일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신호를 보내라고 했어요. 경찰이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라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했어요. 작전 당일 오후 할머니는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고급스러운 장소였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공간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대로 경찰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손에는 가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단련된 담력이 지금 필요한 때였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아들 고성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눈인사를 나눈 후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형사의 지시대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며느리 지연이와 그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나온 것처럼 꾸며 입었습니다. 건장한 남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도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상적인 사업가들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할머니 테이블에 앉으면서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며 어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대로 말했어요. 계약서에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집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웃으며 그런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속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서류를 꺼내며 어서 진행하자고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도 봉투에서 가짜 집문서를 꺼냈어요. 형사가 준비해준 서류는 정말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살펴보았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인다며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계약서를 할머니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인감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었어요. 형사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바심을 내며 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며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인감을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피숍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언뜻 보면 일반 손님들 같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었어요. 건장한 남자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인감을 서류에 대려는 순간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싸며 신분을 밝혔어요. 며느리와 두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습니다. 세 사람에게 고리대 금업 및 사기, 강요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어요.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커피숍 안에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속였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속인 건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한우고기로 초대한다고 해놓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할머니를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녹음되어 있다는 걸 알 리 없었어요. 경찰이 그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할머니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 고성우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며 칭찬했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어요. 자신의 집과 땅을 지켜낸 것은 물론 나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아내를 감옥에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간 시골집 마당에서 할머니는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붉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할머니의 완승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사기와 강요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건장한 남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는 고리대 금업과 협박 혐의로 각각 3년과 4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애초에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골집과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고성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게 맞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계속 도와주면 아들은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멀리서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그리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계절마다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도시에서의 그 끔찍했던 경험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마당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올해 무는 유난히 잘 자랐어요. 하얗고 통통한 무들이 땅에서 쑥쑥 뽑혀 나왔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고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물을 뽑으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섣불리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게 지내시는 것만 확인했다며 돌아갔어요. 떠나면서도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할머니는 뽑은 무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하다. 자신이 지켜낸 집과 땅, 그리고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가을 햇살이 시골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처럼 평온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해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실제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께도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